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십자 아이메드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정규철입니다. 제가 이 면역세포 관련돼서는 2007년부터 환자 치료를 시작해서 벌써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녹십자셀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이 좀 좋은 내용들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면역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면역은 대개는 좀 두리뭉실한 개념이면서 또 실제 치료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스페시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면역 세포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지금 CD8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NK 세포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 세포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주로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또 그게 시리즈식으로 자꾸 이렇게 다음 단계별로 작동하는 것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로서 암세포를 치료하게 되는데요. 근데 현재까지는 일단은 T세포 베이스로 하는 그런 치료제만이 성과를 거두고 있고, 다른 치료제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면역 관련된 암 면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상적인 우리 몸 체계 내에서는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자기 자체의 체계를 가지고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암세포가 발현되게 되면 이 세포들을 자기 면역 체계로 제거를 하게 되면 원래 정상적인 부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암세포가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겨울잠 자듯이 이렇게 숨어 지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퀄리브리움 상태라고 하는데, 그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항암 치료제들은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암세포가 분열도 멈추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암제들이 암세포의 분열에 관련해서 암세포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면역 세포 치료제들은 일정 부분 정상세포가 아닌 세포들을 발견함으로써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일정 부분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가 환경이 바뀌게 되면 이스케이프 상태가 돼서 암세포가 발현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면역 세포를 이용한 항암 치료들은 몇 가지 분야가 있는데, 대개 이제 이렇게 세포 이식 치료들, 그러니까 자기 세포나 아니면 타인의 세포를 배양해서 넣어주는 이런 이식 치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최초로 나왔던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치료들, 그러니까 주로 수지상 세포와 같이 항원을 인식해서 투여해주는 그런 백신 치료들이나, 아니면 암세포들의 항원을 인지시켜서 투여해주는 그런 백신 치료들, 그리고 또 이런 면역 세포들을 자극시킬 수 있는 사이토카인이나 또는 면역 세포의 작용을 제한을 갖게 하는 체크포인트를 억제해 줌으로써 작용하게 하는 그런 치료들을 주로는 이제 면역 항암 치료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이 항체를 활용한 치료들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작용하게 되는데, 이쪽 부분들은 주로는 면역 치료라기보다는 항암 치료로 항체 치료로 명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역 세포들과 암 세포들을 간에는 서로 이렇게 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상품화돼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것들이 이 박스표에 놓은 PD-1이나 또 PD-L1, 그러니까 튜머 사이트의 PD-L1 또는 T세포 쪽의 PD-1 이쪽하고 CTLA4 이런 시그널들하고 관련된 치료제가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고, 또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거두고 있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계속 항암제로 개발 중에 있지만 생각보다는 성과가 잘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많은 항암제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CTLA4나 아니면 또 PD-1하고 관련된 항암제들이 면역 항암제들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기전들은 이 CTLA 그 PD1 같은 경우는 PD1과 튜머 사이트의 PD 에론이 서로 간에 그 결합을 하게 되면 보통 T셀들이 튜머셀로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워낙에 PD1이라는 것들의 작용이 자기 세포를 인지하기 위한 것들인데 튜머셀에서 PD 에론을 내게 되면 이걸 타세포로 다른 세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세포로 인식하여 공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튜머셀에 있는 부분들을 블러킹해주는 PD 에론이나 내지는 T셀 사이드에 PD1 안티바디를 활용해서 그걸 블러킹 해줌으로써 이제 T셀이 튜머셀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류의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TLA4 같은 경우는 CTLA4가 그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T셀이 액티베이션이 잘 안 됩니다. 근데 CTLA4가 이렇게 블러킹이 됐을 때 T셀이 액티베이션 되면서 튜머셀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주로는 PD1이나 PD-L1 이니비터들이 많이 상품화돼서 이렇게 꽤 많은 적응증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CTLA4는 상대적으로 그 품목 자체도 한 가지뿐이고 작용하는 그 적응증들도 그렇게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세포를 배양해서 넣어주는 그 어댑티브 셀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덴드라이트셀 백신은 주로 이제 수지상 세포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항원을 인지하는 세포를 넣어줌으로써 그 몸 안에서 그거를 감작을 해서 그 다음에 T셀이 움직이게 하는 이제 그런 치료제인데 이게 제일 최초로 그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아서 치료를 시작했었는데 비용 문제하고 효과 문제 때문에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거의 요즘은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들 하고 있고 지금 또 시도들도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T세포를 배양해서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NK세포를 배양해서 넣어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그 이뮨셀 애쉬처럼 T셀과 사이토카인 인듀스 킬러셀을 그 베이스로 하는 그 치료제가 거의 유일하게 적응증을 받아서 지금 임상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임상시험 진행 중이거나 임상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T셀을 활용한 그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만들어낸 카티셀은 굉장히 큰 효과를 갖는 그런 치료제로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카티셀은 뒤에도 보시겠지만 범위가 좁아서 활용 범위가 넓지 못한 그런 부분에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 카티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카티셀은 여러 세대를 통해서 그 지금까지 이제 확장되고 있는데 주로는 처음에는 이제 그 카에 이제 안티바디를 그 장착을 해서 그 안티바디에 해당하는 안티젠을 가진 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치료제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쨌든 그 상대 암세포 자체가 항원이 다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원을 단일하게 낼 수 있는 암에만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혈액암들 CD19 베이스의 혈액암과 그다음에 다발성 골수종 쪽의 그 혈액암들에만 그 효과들이 지금 현재 입증되고 있고 고용암처럼 다양하게 안티젠을 발현하고 있는 데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티가 상품화되어 있는 게 에스카타하고 킴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다발성 골수종에서 과거 임상 시험 때 그 치료 사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렇게 카티로 FDA 허가가 받고 있는 것들은 CD19 베이스의 킴리아, 에스카타, 그리고 다른 그 림포마에 적용하는 치료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베크마는 주로 그 멀티플 마이엘로마에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안전 문제의 이슈가 생겨서 조금 그 치료제가 그 몇 가지 제한들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면역 치료를 그 이야기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 관한 부분들인데 이 종양의 주위 환경들은 대부분이
면역을 억제하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몸에서 종양세포들이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나 면역 체계에 공격을 당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면역을 억제하는 세포들은 증가되게 되고 또 마크로파지처럼 M2형 마크로파지는 면역을 억제하게 되는데 그런 면역 억제하는 세포들은 자꾸 증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항원을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항원 노출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활성화된 T세포들이 계속 자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활성화된 T세포들은 수명이 짧아져서 소모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T세포들 반응도 감소하게 되는 그런 이런 암과 관계되는 항암세포들은 다 이 반응이 감소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이거는 그 기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혈관들은 주로는 그 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는 그 저산소증 그러니까 무산소 호흡을 하는 그 종양에 유리한 환경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억제와 관련된 이런 물질들 또 그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변형이 돼서 그 사이 간격이 좀 느슨해지면서 종양이 전이되거나 또 침투하기 수월해지는 그런 환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는 이뮨셀 A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뮨셀 A씨는 이제 두 가지 세포로 되어 있는데 사이토톡식 T셀과 CIK라고 하는 그 NK T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토톡식 T셀은 주로 그 세포 독성 T셀로 T셀의 이제 메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CIK 셀은 T셀이지만 NK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메모리 T셀이나 일부 NK 셀들이 있기는 있지만 주로 주세포군은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T셀이나 그 NK 셀의 역할을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몇 가지 진행된 임상 시험을 살펴보면요, 이뮨셀 A씨는 그 식약처의 정식으로 간암 재발 억제에 그 어주번트 세라피로 허가가 되어 있는 약제고요. 그 진행된 임상은 이 간암 3상 임상으로 허가를 받았었는데 초기 간암 환자에서 일단은 그 병소를 제거한 뒤에 이뮨셀 A씨를 투여했을 때 재발 억제되는 것을 본 임상입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는 투여군에서 44개월 그리고 그 대조군에서 30개월로 한 37%의 재발 위험률이 감소했고 오버롤 서바이벌은 한 80% 정도 감소된 그런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 약의 부작용에 관한 부분들은 이렇게 심각한 그 그레이드가 높은 3 이상의 그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작용들은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약간의 그 파이렉시아 열이 나거나 아니면 뭐 피로감 느끼는 게 약간 감기 기운과 관련된 증상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그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라서 그리고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했던 그 연구들을 더 연장해서 5년 이후까지 장기 추적을 했을 때도 그 재발 위험이 33% 감소됐고 그 OS도 67% 위험률이 감소되는 그런 결과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는 조금 더 좋은 성적들을 보이고 있는데 재발 위험률이 58% 감소되는 그런 소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세포암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그 어주번트 세라피로서 저기 단계는 A2 단계로서 그 재발 방지 억제요법으로 쓸 수 있다고 간암 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다른 그쪽에서는 NCCN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이즐 가이드라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암 이외에 췌장암 임상에도 적용이 됐었는데 이 췌장암은 그 불응성 진행성 췌장암으로서 거의 말기 췌장암 환자에서 투여한 건데 10회 투여 후에 그 DCR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DCR은 한 25% 정도. 그러니까 거의 이제 치료법이 없어서 호스피스 단계에 접어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미디안
유지 기간들이 11주, 그리고 오버럴 서바이벌은 한 26주 정도. 근데 비교 대상들이 없는 거는 비교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2A로 트라이얼 됐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심각한 부작용을 남기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뇌종양에 대한 임상들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 뇌종양 임상의 툴들은 테모졸마이드 항암요법에, 그다음에 라디에이션, 그리고 이뮨셀 LC 투여군과 이뮨셀 LC를 투여하지 않는 군 간의 차이들을 봤었는데요. 여기서는 퓨어한 GBM 군에서 PFS가 한 25% 정도 감소되고, 그다음에 무진행 생존 기간이 한 2.6개월 정도 늘어나는 그런 정도 결과들입니다. 조금 결과들 자체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들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이거는 건양대에 있는 팀에서 진행을 한 연구인데, 이 경우에도 말기암 환자분들로 치료법이 마땅치 않은 분들에서 이뮨셀 LC하고 이뮨 체크포인트 이미터를 병용 투여했을 때 결과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간암 환자군에서는 한 88%에서 스테이블 디지즈가 됐었고, 그다음에 브레스트 캔서 말기군에서는 한 70% 정도가 스테이블한 스테이지로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쪽에서도 부작용이 심해져서 환자에게 유해를 줬던 그런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도 좀 재미있는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이뮨셀 LC를 치료할 때 재발을 억제하는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재발 위험이 높은 그런 치료군에 수술 후에 투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2와 스테이지 3의 간세포암을 수술 뒤에 이뮨셀 LC를 투여했을 때 두 군 간의 차이들이 지금 보시면 저기는 재발 억제 기간들은 한 78% 정도 이득이 있었고, 오버롤 서바이벌은 거의 90% 가까운 이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발 위험이 높은 사람한테 이뮨셀 LC를 투여했을 때 재발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여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심각한 부작용들은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쪽 부분에서는 제가 실제로 진료하면서 봤던 환자들을 분류를 몇 가지 치료로 분류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뮨셀 LC의 치료 스케줄은 가장 표준적인 치료는 임상실험에서 했던 치료법, 1주 간격 4회, 2주 간격 4회, 그리고 4주 간격 4회, 그 다음에 8주 간격 4회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1주 간격 4회가 몇 가지 제한점이 있어서 2주 간격으로 8회를 하는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기본 골격으로 해서 16회 정도를 표준 치료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보였던 것처럼 장기적으로도 재발 억제에 대한 효과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16회 이후에도 재발 억제를 위해서 4주 내지 8주 간격으로 계속 투여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요법들, 그러니까 재발 방지 치료 중에서 주로 표준 스케줄, 그리고 유지요법들은 그런 식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일단 주로 환자분들 중에서 특색으로 보실 거는 고령 환자분들이 좀 많다고 거를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령 환자에서 세포독성 항암제나 아니면 부작용이 심각한 항암제를 썼을 때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부작용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 이뮨셀 LC는 부작용이 없는 치료로서 굉장히 유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고령자들에게 사용됐던 경우들을 몇 가지 경우들을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그 81세 된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 발견을 좀 빨리 해서 재발 억제로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췌장암은 2년 내 재발이 거의 7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재발이 높은 암인데 이분이 항암 치료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셔가지고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인데 항암 치료로 체중이 거의 10kg 이상 빠지고 잘 그렇게 거동하기도 힘든 상태가 돼서 항암 치료를 줄이고 이제 이뮨셀 애쉬 치료를 해서 그 재발 억제 효과들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 어주번스 세라피로 했었고 그래서 한 4년 정도 재발 없이 그 잘 지냈던 분이십니다. 두 번째 분은 지금 63세 여자분이신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간암 수술 후에 저기 재발 억제를 위해서 썼던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그 표준 치료 스케줄 이후에 그 진행 상황들을 그 유지하기 위해서 8주 간격으로 지금 계속 투여 중인 환자입니다. 지금 현재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한테서 그 간암도 대개는 재발률이 보통 1기에서도 70% 정도가 5년 내 재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바이러스 억제제를 쓰면서 조금은 더 낮아지긴 했지만 그런 재발 위험들 때문에 다른 방법들, 그러니까 면역세포 치료 이외에도 다른 방법을 썼는데 지금 그 중에서 조금 그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식이요법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 환자들이 이제 특히나 이렇게 그 암 생존자의 처지로 놓이게 될 때 이 식이요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들이 많게 되는데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착안한 거는 어쨌든 몸에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그거는 결국 면역 억제로 연결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암 재발의 위험은 높아진다. 그런 가정하에서 주로는 음식 알레르기보다는 음식 불내성 검사를 해서 맞지 않은 음식이 들어갔을 때 몸에서 생기는 염증 반응이 결국은 그 암 재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해서 그 음식 알레르기 검사, 푸드 IgG 같은 검사들을 통해서 음식들을 좀 가이드해 주는 거, 그리고 항산화제들을 써가지고 좀 그런 재발 위험들을 높이는 것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간암 수술하고 그 간성원수가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 가족분이 난소암으로 그 저한테 치료를 받던 분인데 그분은 이 면역세포 치료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어서 남편분이 이제 이렇게 간암으로 수술하고 간성 혼수가 됐을 때 무조건 이뮨셀 치료를 이제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간성 혼수가 3회 투여 후에 호전돼 가지고 지금도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데 지금 4차 투여 후에는 전혀 그 간성 혼수와 관련된 증상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뮨셀 애쉬의 역할들이 어디까지인지 저도 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어쨌든 그 간세포 중에서 그래도 저기 좀 어느 정도 리버서블한 페이스에 있는 것들은 좀 빨리 돌아오게 하는데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뮨셀 애쉬를 이제 단독 치료가 아닌 여러 가지 그 병행 치료들을 해볼 수 있는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해볼 수 있는데 컨비네이션은 어느 치료든지 가능합니다. 라디에이션, 케모세라피 다 가능한데 라디에이션이나 케모세라피에서 그 갖고 저기 이뮨셀 애쉬의 장점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키모세라피에서 이 케모라는 약물들이 세포독성 치료제들이 갖는 면역학적인 특징들은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양유래 항원을 좀 증가하게 한다든가 면역 억제 세포로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서 그 면역 억제 세포를 또 억제한다든지 그 면역 억제하는 물질 분비를 억제하게 된다든지 이런 류의 면역을 억제하는 부분을 억제하는 거 이런 걸로 그 세포독성 항암제나 항암제들이 길을 열어줄 때 그 길을 통해서 면역세포 치료제가 들어가게 되면 더 좋은 효과들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착안을 해서 이런 병행요법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체열하는 시기들은 아무래도 이제 편의상 항암 투여를 하기 전에 뽑는 것들이 좋은데 그 좀 다른 부분들 그 면역세포하고 연관된 항원의 발현이라든지 또 이런 다른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1차 투여 후에 회복기 때
그 체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그 투여 후에 회복기 때 체열하는데 어려움들은 백혈구수가 만회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면 항암 투여 전에 체열을 하시고 항암을 한 뒤에 알게 된 경우에는 항암제 투여 뒤에 회복기 직전에 체열하는 그런 방식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역세포 투여하고 항암제 투여하고 간극은 항암제 투여하고 나서 한 48시간 후에 투여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개 항암제가 그 방광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면 대부분 항암제가 빠져나간 상태라서 그 항암제가 빠져나가고 또 항암제는 앞에 이야기했던 항암제가 면역에 끼치는 영향들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면역세포 치료제를 투여하면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48시간, 안 되면은 24시간 뒤라도 일정 조정이 어렵다면 투여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기전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다른 항암제하고 병행하는 것들이 진행성 암에서는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치료 적용 시에 그 항암제 부작용을 조금 덜어주는 경우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항암제하고 병행 투여하는 데서 의미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그 방사선 치료하고 관련된 부분들인데 방사선 치료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그 방사선 치료가 그 암세포를 죽이게 되면 그 방사선 치료 이후에 한 4주에서 6주 간격에는 급성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급성 염증 반응의 경우는 면역이 증강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면역세포 치료, 그러니까 면역 세포들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여 시기들도 가능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에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끝나자마자 6주 이내에 가능하면 여러 번 투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이 6주가 넘어가게 되면 크로닉 스테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크로닉 염증 상태는 대부분 주위 환경이 면역 억제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 이뮨셀을 과 같은 면역세포를 투여하게 되면은 면역 억제 환경과 부딪혀야 되니까 효과들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염증 시에 집중적으로 투여해서 그 급성 염증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 보통 6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6주라고 하면 4주차 때 체열을 해가지고 6주 끝나고 나면 바로 투여해서 그 6주 이내에 2번에서 3번 내지는 더 자주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그 이뮨셀 A씨하고 그 방사선 치료를 그 같이 했던 경우인데 이분은 왔을 때 췌장암 4기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이 한 6개월 정도 되셨던 분인데 그때 이제 그 처음에는 그 항암제하고 젬자 아브락살 항암제하고 면역세포 치료를 같이 이뮨셀 A씨를 같이 컨비네이션 했던 분인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 그 도움이 돼서 그 전이됐던 부분들이 일부가 좀 좋아졌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그 좌측 요도가 폐쇄돼서 수신증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셨는데 이쪽이 풀려가지고 되게 상태가 좋아져서 좀 활발하게 활동도 하시고 뭐 본인 말로는 골프도 뭐 좀 치러 다니시도록 호전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일부 남아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그 치료 중에 그 췌장 부위에서 사이버 나이프를 실행해서 일단 병소들을 완전 제거한 상태로 그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4년 정도 잘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기 그 치료 당시에 46세였는데 지금은 이분이 치료 시작한 게 저기에서 한 13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 13년째 치료가 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난소암이 자꾸 재발해서 난소암은 재발할수록 난소암은 재발할수록 그 위험도 그 재발 위험이 높고 재발할수록 그 수술로 제거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안 좋은 길로 접어들어 가는데 이분도 이제 3회 재발 후에 그 재발을 해서 할 때마다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유착이 심해가지고 수술로 완전 제거를 못한 상태로 그때 이제 면역세포하고 접하게 돼서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총 2년간 19회 정도 치료를 했었는데
그때 그 불완전 제거된 부분이 없어져 가지고 그 완전 간의 상태로 지내신 게 지금 한 15년 정도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는 암 환자들 집단촌에서 식이요법 위주로 관리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완치 상태로 돼서 계속 저한테 환자를 간혹 보내드리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 요거는 뭐 그 사진인데 뭐 사진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원래 그 잘 없었던 부분이 그대로 없는 걸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삼중음성 유방암은 그 항암 치료에 반응을 잘 안 하는 암이기 때문에 그 암에 대한 치료들은 그래서 이 면역세포 치료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다른 분을 치료를 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케모하고 병합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집중 투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외국 사람이거든요. 러시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왔을 때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2주 동안을 2달에 한 번 내지 3개월에 한 번 오는 걸 가정해서 3개월간 투여될 거를 2주 동안 투여한 그런 케이스의 환자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처음 해봤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해서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봤는데 3년 정도 외려 그 길게 이렇게 늘려서 투여한 경우보다 집중 투여한 경우에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효과가 괜찮았었고 잘 유지되었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이제 그 항암제하고 병합 투여에서 극적인 경우인데 이분은 저하고 저기 강북 삼성병원의 전우규 선생님하고 같이 치료했던 환자인데 그 젬자시스폴라틴 그 담도암 거의 말기 상태입니다. 복막 폐전이 다 된 상태에서 젬자시스폴라틴하고 면역세포 치료하고 같이 치료를 했었는데 거의 관해 상태가 됐었던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84세, 대개 뭐 70대 이상에서 췌장암 자체가 아무래도 고령자들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셨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저희한테 왔을 때부터 이미 사기 상태로 오셨고 그래서 기대 여명이 한 3년 정도 저기였었는데 남은 상태로 오셨었는데 처음에 항암 치료 젬자 아브락살이 굉장히 힘든 항암 치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체력이 좋으셔서 조금 견디셨는데 나중에는 그 아브락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아브락살을 빼고 젬자만 투여하면서 면역세포 치료하고 병행했는데 계속 그 처음에 조금 그 암 부위가 간전이 부분이 소멸되고 췌장암 부위만 그 췌장암 주위에 있던 그 림프노드 쪽만 일부가 남아있던 상태로 계속 진행돼서 한 24년 초까지 치료를 계속 하셨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이제 암 치료를 하면서 치료의 목표가 뭘 것인가를 되게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고령자에서 암을 완전히 없어지게 해서 완치시키는 거가 치료의 주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고령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수명들을 좀 연장시킬 것이냐가 치료에서 어떤 방향이 맞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었는데 그 지금 요즘 뭐 암 치료들의 트렌드도 그렇고 주로 현재의 상태들을 계속 유지하고 적어도 그 치료받는 동안에도 환자가 치료로 인한 자기 그 생활들 자체가 좀 지장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좀 가능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를 유지하고 그것 자체가 결국은 또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치료의 그 목표를 세울 때도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항암 치료를 할 때도 좀 부작용이 적고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항암제를 먼저 쓰고 선호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뮨셀 A씨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저기 난관암 환자 이분이 그 간암 아까 앞에 소개드렸던 간암 그 환자분 중에서 그 간성원수 와서 치료하셨던 분 그 저기 와이프인데 이분은 그 2015년에 난간암을 받고 항암 치료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서 항암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죽겠다고 해서 포기하고 어떻게 이뮨셀 A씨하고 그 연결이 돼서 치료를 2016년부터 해서 16회 하고 나서 좋아지고 나서 그냥 이렇게 또 중단했어요. 근데 17년에 한 1년 중단해 있다가 17년에 또 재발해서 항암 치료를 했는데 항암 치료 하면 너무 힘드니까 또 그 이거 저기 뭐야 면역세포 치료하러 와서 그 표준 치료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 이후에는 한번 재발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8주 간격으로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4년 정도 잘 지내시다가 다시 또 임파셈에 그 우측 경부 림프샘에 재발이 돼서 그쪽 부위는 수술하고 또 면역세포 치료를 계속하고 4주 간격으로 진행하다가 6주 간격으로 하고, 이분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치료한 경험들이 그 어떻게 했을 때 좋다는 걸 스스로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 환자분 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지금도 그 이 좌측 경부 림프샘 재발이 됐는데 면역세포 치료하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4주 간격으로 지금 4주 내지 6주 간격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그 이분도 굉장히 저하고 오랫동안 했던 분인데, 보면 이제 2011년 이제 저기 간 수술하고, 근데 간 수술을 하고 나서 11월 달에 그 폐전이 소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폐전이 된 부분들의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재발되고 나서 2012년에 또 그 저희하고 컨택이 돼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치료를 진행하던 중에 그 피부과가 올라가서 치료 효과가 없나 하고 이제 좀 중단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 저기 치료 받는 동안에 본인이 좀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 뒤에 다시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RT 하면서 이민셀 시작해서 또 그 한 1년 정도 지나서 저기 했는데, 폐 부분 안에서 저기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도 그 폐 부분에서 폐 결절 부위에서 안 좋은 부분을 흉곽경으로 제거하고 이민셀 애쉬는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흉곽경 이후에 재발 없이 한 8년 정도를 잘 끌다가 다시 그 22년에 폐전이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조금 중단했던 거를 다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그 표적 치료제들하고 저긴 하는데, 표적 치료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저기 표적 치료제들을 제대로 실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민셀 LC로 계속 투여를 해서 그냥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카보메틱스를 쓰면서 조금 그 저기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그래서 이민셀 LC하고 병행해서 지금 그 이거 뒤에 보시는 것처럼 간암 표지자도 줄고 그 암도 지금 변화 없이 잘 유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 반응이 그 완벽하게 딱 제거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행을 억제하거나 그 환자 상태를 좋게 유지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그 느낌을 가졌던 분들은 계속 진행해서 치료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제가 이게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됐던 건데, 제가 이제 면역 항암제가 주로는 T셀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부분들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면역 항암제하고 이민셀 LC는 어떤 작용을 할까에 대해서 계속 그 좀 애매하게 고민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그렇게 많은 경우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앞에 봤던 그 건양대 사례들에서 일부의 효과가 있다고는 돼 있지만 제 자체가 경험을 못 해봐서 저기 했었는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키투르다를 그 폐암 4기 환자예요. 간전이도 되고, 그리고 COPD도 심해가지고 저희 병원에 올 때 자기 그 자가 그 휴대용 호흡기를 달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쏘 오셨는데, 키투르다를 3번 정도 실행을 했는데 반응이 전혀 3주 간격으로 2번 시행했는데 변화가 없어가지고 포기하고 혹시나 하고 면역세포 치료를 이제 병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면역세포 치료 병행하면서 급격하게 효과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보시면 이렇게 병변이 있던 부분들이 그 거의 줄어들거나 그 없어지게 됐고, 그러면서 그 인공 갖고 다니던 그 휴대용 인공호흡기도 지금은 없이 혼자 다니시는 그런 상태까지 좋아지셨던 분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고령자시라서 다른 옵션에 그 항암제를 쓰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저도 그 면역 항암제와 이민셀 LC라는 그 면역세포 치료제를 병행했을 때 좀 시너지간 효과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를 증명했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쓴 게 아니고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 때 써서 효과가 증폭됐기 때문에 면역세포 치료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죠, 저기로. 그 면역세포 치료의 그 부작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작용은 이제 크게로는 사이토카인 릴리싱 신드롬인데,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으로 인한 증상들입니다. 근데 이제 사이토카인 그걸 두 개로 나눠서 사이토카인 릴리싱 신드롬이 36시간 후에, 그러니까 투여하고 나서보다는 좀 지나서 나오는 경우가 사이토카인 릴리싱 신드롬에 더 가깝고, 그런 경우에 열 그리고 다른 뭐 위험한 소견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36시간 이후에 나오는 사이토카인 릴리싱 신드롬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시그널들을 환자들한테 받게 되면 바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야 됩니다. 다른 약제들은 저희가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써서 그 주게 되면 대부분은 그냥 바로 좋아지게 됩니다. 가끔 저혈압도 같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시그널들이 보이게 되면 바로 스테로이드를 쓰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이토카인 스토밍은 크게는 이제 사이토카인 릴리싱 신드롬 중에 하나긴 한데, 투여 직후에 생기는 발열들인데요. 그런 경우에 그 주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타이로닐 주사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타이로닐 주사제를 쓰게 되면은 이 사이토카인 스토밍에 생기는 열이나 그 몸살기 같은 그런 칠링 같은 것들은 바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런 증상이 생겼던 사람들한테는 투여 전에 미리 그 투여를 하고 이뮨셀 애쉬를 투여하게 되면 좀 증상이 생기는 걸 좀 억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수월하게 맞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엔세이드 계통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면, 근데 스테로이드를 넘어가는 경우까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강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훌륭한 강의를 진행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Q&A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심포지엄은 많은 청중이 참석해 주신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강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 경우 심포지엄 종료 이후 진행되는 설문조사 시트에 질의응답을 작성해 주시면 원장님께 답변을 확인 후 각 병원의 담당자를 통해 답변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설명드렸던 그 이뮨셀 애쉬 스케줄에 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재발 방지하고 표준 치료는 똑같은 스케줄로 16회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 16회 이외의 치료들은 과거에는 12주 간격까지도 써봤었는데, 실제로 그 효과 면에서는 8주를 넘어가는 거는 그 유지요법으로 그렇게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가능하면 4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자들한테는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 때문에 좀 힘드신 분들은 8주까지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용 돈 문제 때문에 최소 치료를 몇 번까지 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표준 스케줄도 채울 수 없는 분들한테는 최소 5회 정도 스케줄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그거는 그 이뮨셀 애쉬를 이용한 그 간암 재발 치료에 대한 임상 실험이 일본서 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5회 투여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는 보고가 있어서 최소로 투여하게 되면 5회 정도 투여하는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게 질문 앞에 이거는 아마 말씀드렸던 그 간암 환자분 간성 혼수 오셨던데 치료받고 긍정적이 된 부분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어쨌든 제가 기전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간 전체적으로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면역세포 치료를 썼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간암은 간경화 환자들한테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경화 환자들이 그 간암의 고위험군인데, 그 고위험군 환자들한테 간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식책으로 뭘 쓸 것이냐. 지금 일단은 대부분은 이제 바이러스 억제제를 쓰고 있지만, 바이러스 억제제의 효과들은 간염이
생기기 전 단계, 그 간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서 간암 재발을 억제하는 부분에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이미 경화가 진행돼서 간암의 위험도가 높아진 부분에는 그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암세포로 좀 변형되어 가고 있는 세포들은 이뮨셀과 같은 면역세포 치료제가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화 환자들한테 한번 쓰는 것도 걱정하시는 강경화 환자분들한테 암 예방을 위해서, 간암 예방을 위해 쓰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뮨셀 애쉬하고 비타민 C 병행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워낙에 그 암 환자들 치료에서 기존 제도권 이하에서 치료하던 방법은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을 많이 썼었죠. 그리고 그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이 갖는 기전 중에서 이 면역세포 치료들이 훨씬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면역 그 환경을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그 치료 효과의 하나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타민 C와 이뮨셀 애쉬를 같이 쓰게 된다고 하면 이뮨셀 애쉬가 의 세포들이 좋은 환경에서 더 활발하게 그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뮨셀 애쉬를 투여하고 그 남은 마지막 부분에 그 팩에다가 비타민 C 한 5g 정도를 섞은 식염수로 와싱을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초기에 가졌던 느낌들은 이제 다른 분들은 대개는 와싱은 안 하고 끝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투여했던 환자들이 조금은 더 다른 선생님들보다 효과가 더 컸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와싱을 꼭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고령 환자에서 항암 치료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령 환자에서 그 데일리 액티비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저는 치료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기가 행위할 수 있는 그 생활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료를 하려고 하면 결국 항암 치료가 부작용이 심해서 환자의 활동을 억제시킨다고 그러면 결국은 치료 효과 자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암 환자가,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암 환자가 암을 치료해서 얻고자 하는 거가 뭡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건데, 치료를 받아서 암을 줄이더라도 그 환자가 활동력이 떨어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날짜만 지키고 있으면 그게 치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암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 환자가 정상적인 활동을 가능하면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해 주는 거. 그럴 때 이뮨셀 애쉬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난관암 환자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항암 치료할 때 이 치료제가 그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엄청나게 줄여준다고 그렇게 계속 진술을 하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면역세포 치료제를 맞을 때와 항암 치료를 같이 했을 때 맞을 때와 맞지 않을 때의 차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해서 어떤 분들은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면역세포를 맞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결과들도 비교적 좀 더 낫게 나왔고요. 다음. 지금 그 항암 치료나 또 그 방사선 치료, 면역 항암제, 뭐 비타민 C 고용량 요법들하고 병행해서 어땠나 했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병합하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암 환자들을 보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암 치료가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암 치료는 잘 될 경우보다 안 될 경우가 훨씬 많아요. 2배 이상 많죠. 그래서 그 치료를 했을 때 좋은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치료를 시작할 때도 잘 될 경우보다는 안 될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이뮤셀 애쉬라는 치료제를 맞으면 모든 암이 다 치료될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마음으로야 뭐 그렇게 갖는 건 좋으신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암 치료들은 여러 가지 방어벽을 넓게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치료 하나 가지고 막기에는 암이 너무 강력하다. 그래서 그 암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뭐 항암 치료, 또 뭐 방사선 치료, 뭐 면역 항암제, 비타민 C, 뭐 이뮤셀 AC 이런 식의 치료들이 적용될 수 있으면 다 적용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그 확률을 올리기 어렵거든요. 지금 뭐 임상 실험에서 성공했다는 항암제들이 기존 치료제보다 더 좋아지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10% 올리면은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항암제로 승인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암 치료의 효율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래서 어떤 단일 치료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갖는 거는 치료에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다만 원칙을 세우실 때 환자가 가장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합들을 만들어서 치료해 주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치료 결과도 얻을 수 있는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 그 이야기했던 키트루다고 이뮤셀 AC 케이스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 앞에 그 건양대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건양대에서 말기 암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없다고 하니, 그러니까 저기 이제 그 큰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항암 치료해서 이제 그 사형 선고 받으신 분들이 마지막 끈을 잡기 위해서 이제 건양대에 갔는데, 건양대에서는 그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면역 항암제와 이뮤셀 애쉬의 병행 투여 내지는 면역 항암제의 병행 투여를 좀 시도를 해 왔었기 때문에 갔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그 일부 환자분들이 병 진행이 멈추거나 약간은 호전되어서 좀 호전이 많이 되신 분들은 다시 항암 치료에 재도전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해서 더 다음 단계로 가셨 경우도 있었고, 또 그 예상보다는 더 길게, 어쨌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더 길게 잘 지내셨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면역 항암제하고 이뮤셀 애쉬 투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개의 경우는 이제 접근이 키트루다나 면역 항암제 같은 거를 쓰고 있는 분한테 이제 저희가 이 면역 항암제를 1차적으로 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쓰고 있는 분한테 이뮤셀 애쉬를 추가로 주는 이제 그런 방법,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은 키트루다로 효과들을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뮤셀 애쉬 투여 후에 급격하게 효과가 생기게 되니까, 효과가 이제 좋아지게 되니까, 아 이게 이뮤셀 애쉬가 면역 항암제의 효과를 더 강력하게 하는 걸로 작용하지 않나, 케이스가 하나긴 하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더 키트루다하고 이뮤셀 애쉬를 병합하는 거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느낌상으로는 지금 조금은 더 추적해서 봐야 되겠지만 느낌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를 쓰고 있는 분들한테 이뮤셀 애쉬를 추가로 쓰는 거, 그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앞에 제가 설명 중에도 그 부작용에 대한 처치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전처치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투여를 하다가 처음부터 생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투여를 꽤 여러 번 하다가 생기시는 분이 있는데, 생기시는 분들은 다음번에 계속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길 거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한번 생기는 분들은. 근데 이제 이게 그 항암제를 투여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열이 심하게 나는 경우에 이 항암제 투여한 부분이 열이 감염에 의한 열일 거냐, 면역세포 치료제에 의한 열일 거냐, 이걸 판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대개는 이제 그 타이레놀이나 이런 해열 진통제를 썼을 때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감염은 아니지만, 또 그분이 이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을 때 응급실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같이 응급실 가기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더욱 더 그렇죠. 그래서 예상되는 분들은 미리 전처치로 그 타이레놀 그 주사제나 아니면 뭐 엔세이드 중에서 해열 작용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전처치로 쓰고, 그다음에 면역세포 치료제를 주면 그
그 부작용들 그 주로 열 발생이나 뭐 칠링 이런 부분들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전처 치료를 하면 환자가 훨씬 더 편하게 이 치료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